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중에 추격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기사님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하는 그거요. 저도 제가 그 일을 직접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던 제가 이런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이게 타의에 의한 자의라고나 할까요? 뭔 말인가 싶은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저희 집 가훈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 가훈은 딱 하나였어요. 정직. 저희 엄마가 거짓말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혐오에 가까웠지요. 엄마는 심리학을 공부했고 심리상담소에서 상담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엄마 딸이라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마는 제가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알아챘습니다. 진짜로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을 정도예요. 제가 어릴 때 학원 가기 싫어서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도 그랬고 친구랑 싸워놓고 별일 없다고 둘러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학원 가기 싫은 거냐고 했죠. 변명할 틈도 없었고 아니라고 우겨볼 용기도 안 생겼습니다. 엄마 눈을 보고 있으면 뭔가 제 머릿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속여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같았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죠. 엄마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정직함이야말로 나중에 네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고요. 그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근데요, 심리상담가인 엄마를 두고 산다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꽤 피곤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모든 걸 심리상담이랑 엮어서 저를 키웠거든요. 살다 보면 그냥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우울할 때도 있고 괜히 들떠서 기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애가 늘 똑같을 수는 없는데 엄마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감정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아. 오늘 학교에서 뭐 있었지? 누구랑 말다툼했어? 뭐가 트리거가 된 것 같니? 아니요. 진짜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험도 많고 해서요. 피곤함도 원인이야. 자, 여기 색연필 있어. 지금 떠오르는 색부터 그려봐. 네 무의식이 지금 상태를 먼저 보여줄 거야. 그리고는 저를 식탁 앞에 앉혀놓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아니면 심리상담에서 쓴다는 문항지를 들고 와서는 체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기분 좀 꿀꿀하네 하는 느낌인데 엄마는 엄청 큰 일처럼 만들어버리니까 제가 일상적인 얘기를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엄마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겠죠. 엄마가 아는 방식이 그거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땐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냥 힘들었어요.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엄마 앞에서는 늘 긴장을 하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엄마랑 저 사이가 지금처럼 애매해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엄마랑 아빠의 이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전부터 이미 금이 많이 가 있긴 했어요. 두 분은 원래 성향이 맞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아니,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어린 제가 봤을 때도 느껴질 만큼이었으니까요. 아빠는 좀 느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학원 가기 싫어할 때면 늘 엄마 몰래 제 편을 들어줬어요. 배가 아프다는 제 거짓말에 동참해서 그래 오늘은 쉬자 하면서 저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거나 공원에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곤 했거든요. 제 기억 속에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어요. 근데 엄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는 원칙주의자였어요. 제가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원을 빠진 걸 알게 되면 실망했다면서 바로 용돈을 줄여버렸어요. 이유도 분명했죠. 거짓말에 대한 대가라는 거였어요. 오늘 학원 빠진 거 들었어?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이게 몇 번째야?
애가 가끔 그럴 수도 있지. 하루쯤 쉬면 뭐 큰일 나나?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던데.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거짓말을 가볍게 넘기니까 애가 죄책감도 안 느끼는 거잖아. 왜 그걸 거짓말이라고만 생각해? 당신의 애를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당신한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꼭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생각은 안 해봤어? 이면주, 너 이번 달 용돈 줄일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빠는 또 어떻게 했게요? 엄마 몰래 용돈을 채워줬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 결국 엄마랑 아빠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고 그게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그걸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 싸움의 원인은 나구나. 저는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근데 아빠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연주 잘못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생각하는 게 서로 달라서 그래. 누구 하나 잘못한 사람은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근데 엄마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늘 원인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은 저였던 거예요. 엄마는 오히려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네가 학원 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반성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랑 아빠 사이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 결국엔 엄마랑 아빠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제 탓 같았죠. 그런데도 이혼하지 말라 징징거리기보다는 그때 저는 아빠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아빠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연주야, 아빠랑 같이 갈래? 연주 마음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아빠는 연주가 아빠랑 갔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민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저를 귀찮아하고 말 안 듣는 아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엄마가 그걸 강력히 막으시는 거예요. 꼭 자기랑 같이 가야 한다면서요. 당신 옆에 붙어 있으면 연주, 이도 저도 아닌 아이 돼. 당신 지금도 벌어오는 거 들쭉날쭉하면서 무슨 애를 키우겠다고 그래? 돈 얘기 좀 그만해. 애가 나랑 있고 싶다잖아. 애가 뭘 알아. 지금이야 내가 있으니까 이 정도지. 당신이랑 둘이 살면 어떻게 될지 뻔하다 뻔해. 그래도 애한테 숨 쉴 공간은 줘야 할 거 아니야. 당신처럼 빡빡하게 군다고 애한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럼 당신처럼 오냐오냐만 하는 건 좋을 것 같아? 사실 조건만 놓고 보면 엄마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자영업자였고 월급이라는 게 들쑥날쑥한 사람이었어요. 잘 될 땐 잘 되지만 안 될 땐 정말 티가 났죠. 반면에 엄마는 심리상담가였고 매달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성이라는 단어로만 보면 엄마 쪽이 훨씬 나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법원에서도 당연히 엄마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경제력이 더 안정적이기도 했고 제가 여자아이였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겠죠. 아버지랑 사는 것보다는 엄마랑 사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다고 어른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 성향이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쪽에 더 가까웠다는 거였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위해서 한다는 말들이 전부 잔소리로 들렸거든요. 그 나이대에 애가 뭘 알겠어요. 조언처럼 들리지도 않았고 걱정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항상 평가 같았고 검사 같았어요. 잘하고 있는지 틀린 건 없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시선 아래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는 저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채찍질을 더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외로웠어요. 집에 엄마랑 둘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밥을 같이 먹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저를 몰아붙이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버지는 엄마랑 이혼을 하고 얼마 안 가 새 가정을 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아이가 둘 있었어요. 처음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아빠를 보고 아빠 하면서 신난 얼굴로 달려가는데 그 장면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게 점점 껄끄러워졌습니다. 가끔 아빠는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별일 없는 안부 전화였죠. 잘 지내냐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내 아빠도 아니면서 그렇게 빈정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아예 답장을 하지 않게 됐죠. 그렇게 저는 결핍이 있는 상태로 성인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모른 채로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제가 생각하던 아버지 같은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느슨하지도 않았고 제가 기분 나빠 보이면 기민하게 눈치채고 아이스크림이라도 불쑥 사가지고 올 사람도 아니었어요. 대신 늘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첫인상부터 강렬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남편은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늘 사람을 대할 때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모임 자리에 가도 먼저 나서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누가 말을 걸어주면 그제야 대답하는 쪽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켠으로는 안심이 됐거든요. 초면인 사람 앞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낯을 가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최소한 여자 문제로 속 썩일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안정이라는 단어에 꽤 집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항상 우리 엄마 앞에서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너무 뻔했어요. 우리 엄마 눈매가 워낙 날카롭잖아요. 거짓말 같은 거 했다가는 바로 들킬 것 같고 잘못 말했다간 그 자리에서 아주 아작이 날 것 같다는 이유였죠. 남편도 그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연주가 요즘 회사에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 그 얘기 들으니까 문득 궁금해지네. 아, 네. 연주가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연주 얘기 말고 자네 얘기. 무역 쪽이라고 하던데 요즘 수입은 어느 정도로 안정돼 있어요? 저는 사무직이라 월급은 항상 일정합니다. 회사 자체도 나쁘지 않아서 복지도 평균은 되고. 평균이라는 말이 참 편하죠. 좋을 때랑 나쁠 때를 섞어 놓으면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면서도 동시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딸은 엄마랑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던데 저는 엄마와 여전히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대화를 해도 어딘가 긴장이 풀리지 않는 느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갔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둘째였고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무척이나 좋아 보였어요. 누가 봐도 친한 모녀였죠.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또 일 그만둘 것 같아. 그래? 이번엔 또 왜? 퇴근할 때마다 죽상이더니 이번에도 영 안 맞는 거야?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럼 쉬어. 너 몸 상하는 것보단 그게 낫지. 이런 대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꽤 놀랐습니다. 시누이는 약간 철이 덜 든 사람 같긴 했어요. 직업이 여태까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항상 조금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의 딸이니까 본인 딸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조심하는 느낌인 듯 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아가,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무리하지 말고 몸 챙겨. 굳이 우리 집 와서 일 안 해도 돼.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들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아유,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고마워. 괜히 내가 말 없는 것 같아서 조심하게 되네. 그래서인지 고부 간의 갈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딱 그 정도 거리감으로 잘 지냈어요. 문제는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랑은 처음부터 뭔가 삐딱하게 엇나가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말끝마다 가시가 있었거든요. 올케는 좋겠다. 네? 아니 그냥 순둥이 같은 내 동생 만나서 호강하잖아. 그러게요. 형근 씨 성격이 좋아서 절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너무 노력하진 말어. 여자가 돈 너무 잘 벌면 기세져서 문제라던데. 안 그래도 여린 우리 동생 기죽을라. 이런 말을 웃으면서 툭툭 던지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너무 곤란했어요. 좋은 뜻으로 한 말 아닌 건 알겠는데 신우이한테 왜 빈정대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이렇게 저한테 틱틱대는 이유가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잘 참아 넘겼습니다. 사실 저는 운이 좋게도 첫 직장을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계약직으로 시작했어요. 그때는 다들 그렇듯이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만두기 직전에 무사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덕에 무역업종 일을 하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랑 저희 남편은 연봉이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각자 모아둔 돈이 있었고 무리해서 빚내거나 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둘이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부분에 자부심도 있었죠. 근데 신우이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직종을 여러 번 바꾼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는 다르게 시댁에서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는 갑자기 춤을 추겠다고 무슨 학사를 주는 전문대에서 춤을 전공했대요. 말만 들으면 꽤 있어 보이긴 하죠. 문제는 그 춤에 소질이 있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었던 겁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댄스 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돈벌이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험회사로 갔다가 또 안 맞는다며 텔레마케터를 했다가 그마저도 힘들다고 관두고 택배 일도 잠깐 했다가 결국엔 몸 쓰는 일은 못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착한 게 타로카드 점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라 그냥 혼자 독학을 했대요. 집에 컴퓨터 하나 두고 카드 펼쳐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깨톡 같은 걸로 점을 봐주거나 전화로 점을 봐주는 시기였죠. 요즘은 굳이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돼. 집에서 이렇게만 해도 돈 들어와. 어때? 올케도 한번 봐볼래? 내가 가족 DC 해줄게.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일이 들어오는구나. 운세라는 게 다 흐름이 있잖아. 나 이런 쪽 촉 좋아. 한번 봐봐. 저는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을 하고 나서 머쓱하게 웃고 말았죠. 촉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걸로 생활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모은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돈벌이도 들쑥날쑥했고 결국 신우이는 시댁에 매번 손을 벌리게 됐습니다. 이번 달은 또 왜 그래? 엄마, 나 요즘 기운이 안 좋나 봐. 손님이 뜸해. 또 그 소리야?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내가 셀프 좀 봐봤는데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래. 그러니까 이번 달만 더 도와줘. 기운이 안 좋아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거기다 신우이는 몇 번 만나지 않은 남자랑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이제는 아주버님이었죠.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묘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늘 가장 대우를 못 받는다고 투덜거린다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잦았다는데 시누이에게 손찌검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체구가 워낙 큰 사람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위압감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집 공기가 늘 살벌했어요. 오죽하면 시아버지도 아주버님 앞에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늘 아주버님을 두고 집착이 너무 심해서 피곤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헤어질 생각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혼은 못해. 애가 둘인데 내가 혼자 어떻게 키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형님이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매번 큰 소리 나는 거면 아무래도 애들 정서에도 안 좋을 거고. 옳게는 모르겠지만 애들 키우는데 돈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 사람 벌어오는 돈이 꽤 된단 말이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딱 하나 생각했습니다. 집 팔자를 지가 꼬는구나. 힘들다, 피곤하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은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제 생각이 표정에 조금이라도 묻어났던 걸까요? 시누이는 유독 저만 보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처지가 불쌍해서 저를 괜히 들먹이는구나 싶었어요. 본인과는 다르게 탄탄한 직장, 그리고 안정적이고 순둥한 남편, 비교 대상이 딱 저였을 테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저한테 꼽을 주는 거죠. 기분 안 좋으면 저한테 한마디, 상황 안 풀리면 또 저한테 한마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시누이를 멀리하게 됐어요. 제가 형님을 의식적으로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밥 먹다 말고 아주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님한테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되겠냐고요. 자기 딸이라서 감싸는 게 아니라 정말 처지가 안타깝다면서요. 친구도 하나 없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냐고. 올케인 제가 먼저 손 내밀어주면 형님도 달라질 거라고 말이죠. 그 말투가 딱 그랬어요. 부탁이라기보다는 이해를 요구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말씀을 아주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시어머니 입장에선 자기 딸이고 듣고 보니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연락도 해보고 별일 아닌 안부 문자도 보내보고 시댁 모임 있을 때도 형님 옆에 일부러부터 앉아보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사이가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형님은 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제 흉을 보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뒤에서 조용히가 아니라 꼭 제 남편 귀에 들어가게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면서 어정쩡하게 웃는 겁니다. 평소랑 좀 다른 얼굴이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먼저 꺼내기 싫은 사람 얼굴 있잖아요. 제가 가방 내려놓고 옷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여보, 오늘 누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말이야. 자기가 심심해서 내 점괘를 한번 쳐봤대. 당신 점괘를? 당신도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말이야. 아니, 생각보다 잘 맞추는 거야. 웃기더라. 근데 마지막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긴 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말끝을 괜히 흐리고 저 눈치를 살피는 게 딱 보였습니다. 뭔가 물어봐 달라는 느낌이길래 물어봐 줬어요. 왜? 뭐라 그러셨는데? 아니, 배우자가 바람필 수도 있다는 점괘가 나왔다지 뭐야. 진짜 어이없지?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긴 했어. 말로는 어이없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굳이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습니다. 남편이 형님 말을 진짜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괜히 찝찝해서 저를 떠보고 있다는 걸요.
말투가 그랬어요. 농담처럼 던지면서도 제 반응을 하나하나 살피는 그 애매한 태도요. 미친 거 아니야? 남이어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물며 자기 옳게 얘기를, 그것도 당신한테 직접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고 했다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전해? 그럼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당신은 그거 듣고 내가 뭐 웃을 줄 알았어? 남편은 그제야 제가 날이 서 있다는 걸 느꼈는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기도 그 말 듣고 황당해서 바로 끊었다고, 누나가 워낙 그런 쪽에 빠져 있으니까 괜히 하는 소리라고요. 근데요, 말이란 게 그래요. 한번 귀에 들어오면 아무리 말도 안 된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 남을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이 아니라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는 형님이요. 저는 그날 꽤 세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남편도 상황을 제대로 알 것 같았거든요. 형님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야근이다 뭐다 해서 조금 늦으면 형님은 남편한테 은근슬쩍 그런 말을 계속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옳게 많이 바쁘지 않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자기도 전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봤다, 이런 식으로요. 남편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의심을 하거나 따지지는 않았어요. 대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늦으면 괜히 전화 한 통 더 오고 어디냐고 묻는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지고요. 그걸 느끼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의심되면 당신이 앞으로 우리 회사에 나 데리러 와. 나도 맨날 야근하고 늦게 들어가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아니, 내가 언제 의심했다고 그래. 그냥 말한 거지. 내가 뭐 당신 감시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심 안 하면 왜 이래?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형님한테 이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 남편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제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한 뒤였어요. 한번 금가버린 신뢰는 말 몇 마디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결국 이 일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형님이 경솔했다고요. 그때만큼은 시어머니도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했다고 해서 형님이 멈추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바람 얘기를 꺼내는 대신 올해는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해라느니 서로 더 조심해야 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꿨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마음 쓰이게 만드는 말들이요. 형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나면 꼭 덧붙였습니다. 자기는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형님이 계속해서 우리 부부 사이를 건드리고 그게 점점 노골적으로 느껴지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그냥 성격 차이나 오해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형님한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요. 뒤에서 그런 말을 흘리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웃으면서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쉬시더니 그제서야 제게 이해를 해줄 수 있겠냐면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아주버님이 형님을 엄청 올가맨다는 거였어요. 배달 일을 하다 보니 피크타임인 저녁에 나가서 새벽 1시까지 일을 하는 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형님이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하고 어디냐고 묻고 조금만 답이 늦어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더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님이 가끔 점괘를 보러 출장을 가야 한다면서 시조카드를 시댁에 맡기고 나가면 아주버님이 그걸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고 집안을 뒤집어 엎은 적도 있었다고요. 형님은 억울하다고 했답니다. 자기는 일을 하러 나가는 건데 하루 종일 저녁에 나가 있는 사람이 할 말이냐고 맞받아치면서 부부싸움이 커졌다고요. 아주버님은 또 아주버님대로 본인이 한 달에 400에서 500은 벌어오는데 그 돈도 안 되는 타로점을 왜 붙잡고 있느냐고 차라리 그만두라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집에서 타로점만 보면 될 사람이 무슨 출장을 다니냐, 애들을 왜 자꾸 처가에 맡기냐, 그런 말들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다. 네 형님도 얼마나 예민하겠니. 걔가 원래도 기질이 섬세하고 그런데 여러모로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사실 어머님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형님께 이혼 얘기를 슬쩍 했던 적이 있는데 애들 생각해서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도 연주 네 맘 이해한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갓난쟁이들을 아빠 없이 키울 수가 있겠니? 그렇게 힘든데 너랑 형근이는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니까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가 좀 귀엽게 봐주련.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반대파이신 것 같으니까 남편이라도 설득하려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님이 이혼을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변에서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왜 그래? 당신도 반대야? 나는 형님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면서 남아있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척지느니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다고 봐. 형님 그래도 요즘 타로 보신다는 거는 꽤 오래 하시잖아. 아무리 돈이랑 아빠라는 존재가 중요하다고 해도 언제 폭력적으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은 없느니만 못하지. 여보, 누나가 당신한테는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타로점 봐서 한 달에 얼마나 벌겠어. 많아야 50만 원일 텐데 그 돈으로 애들 둘을 어떻게 키워. 누나도 그러니까 참고 사는 거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속이 턱 막히더라고요. 형님이 왠지 돈 얘기는 안 하시길래 적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적게 번다고 하니까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해외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니 형님이 우리 집에 다짜고짜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더니 가방에서 빨간색 작은 부적 같은 걸 꺼내더라고요. 형님, 아침부터 여기 무슨 일이세요? 이건 또 뭐예요? 내가 점을 봤는데 말이야. 형근이 출장 간다며. 근데 이번에 해외 나갔다가 역마살 끼어서 돌아올 운명이래. 역마살이요? 쉿! 형근이 들으라. 옳게 그 부적 형근이 짐 속에 몰래 넣어놔. 환경 바뀌면 사고치기 쉬워. 그러니까 바람 안 나게 하려면 이 부적 꼭 들고 가게 해.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형님이 저를 보고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바람 필 수 있다더니 이제는 남편까지 필 거라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 부부 중에 누가 바람이라도 나서 파탄 나길 바라는 것처럼 들려요. 뭐? 옳게 바람 피우는 거 잡는 게 쉬운 줄 알아? 맘만 먹으면 몰래 피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야. 미리미리 마가 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데 나도 서운하다. 그리고 남편이 씻고 나올 때쯤에 신우는 제 주머니에 부적을 쑤셔 넣듯 주고는 후다닥 나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현관 쪽에서 황망하게 서 있자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데 입을 열었다가 그냥 다물었습니다. 전에 제가 남편한테 그런 말 왜 전하냐고 화냈었으니까 제가 말 전하는 상황도 웃기고 오늘부터 해외에서 고생할 사람한테 괜한 스트레스 더 얹어주기도 싫고요. 그리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손을 흔들어 주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일주일간 일본으로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저는 평소랑 다를 것 없이 지냈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행히 그 부적일도 점점 머릿속에서 잊혀지더라고요. 남편이 일본으로 출장을 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회식이 잡히는 바람에 시어머니께 애 부탁을 드리게 됐다는 것 빼고는 평소랑 다를 거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평소 같았으면 피곤해서 눈 붙이고 갔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멍하니 앞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달리는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괜히 시선이 계속 갔어요. 차 뒤에 붙은 초보 운전 스티커 때문에요. 그 스티커가 너무 낯이 익었어요. 왜냐면 그건 제가 직접 제작해서 붙인 초보 운전 스티커였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문구며 색깔이며 제가 골라서 만든 거라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설마 하는 마음에 차를 자세히 봤습니다. 밤이고 술 기운도 있어서 번호판은 잘 안 보였지만 차체 라인이나 색깔이 너무 익숙했어요. 유심히 보니까 그게 우리 남편 차인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핑핑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 출장을 가 있는 사람이 왜 마포대교 위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에 쥔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저는 앞차를 뚫어져라 보면서 그대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차가 마포대교 위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지금 한국이야? 답장이 오기까지 몇 분도 안 걸렸을 텐데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잠시 뒤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거 친구가 급하게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거야. 출장 가기 전에 맡겨두고 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문자를 읽는데 안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왜냐면 그 차는 정말로 남에게 빌려줄 차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그동안 줄곧 중고차만 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큰맘 먹고 산 새 차였습니다. 애도 점점 커가고 둘째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며칠이고 졸라서 산 차였어요. 그래서 그 차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운전해보겠다고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이자고 하면 차가 안 예뻐진다면서 반대를 하길래 제가 고심해서 만든 스티커였고요. 주말마다 세차는 꼭 본인이 직접 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것도 새 차를 친구에게 빌려준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형님이 하셨던 말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러니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굳혔어요. 내 남편이라면 정말 이혼까지도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공항까지 직접 데려다 줬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한국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 회사에는 일주일 해외 출장이라고 하고 연차도 냈을 거잖아요. 그런 대담한 짓을 하면서 바람을 피우는 인간이라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리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운 좋게 발견할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급습해서라도 확인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택시 기사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주소 말고요. 저기 앞에 가는 저 차 보이시죠? 저 차만 좀 따라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 차요? 아는 사람이세요? 네, 저희 남편 차인데요. 저희 남편 출장 갔거든요. 저 차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기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가 끝까지 따라 붙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기사 인생,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길 줄 몰랐다며 왠지 즐거워 보이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달려간 곳은 안면도 쪽이었어요. 택시가 점점 바다 쪽으로 가까워지는데 그때부터는 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설마 했던 마음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에 숙박을 하러 안면도까지 온다는 게 이미 정상은 아니잖아요. 결국 앞에 달리던 차는 안면도에 있는 수많은 숙박업소 중 하나로 슬금슬금 들어갔습니다. 간판 불빛이 번쩍거리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택시를 타고 숙박업소 안까지 따라 들어가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받아서 남편이 도망가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숙박업소 바로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차는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서 누가 내리는지는 전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직원한테 다짜고짜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방금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몇 호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다간 저희가 고소 먹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방금 들어간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이 바람피는 걸 와이프가 확인한다는데 누가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와이프든 자식이든 엄마든 절대 못 알려드려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돼도 못 알려드리고요. 아니, 제 남편이라니까요. 지금 해외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간 사람인데 차가 여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손님 같은 분들 정말 많이 오세요. 이미 간통죄도 폐지됐고요. 숙박 호실 정보는 누구한테도 안내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울먹이면서 진짜 제 남편이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직원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 말 듣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까지 바뀌었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직원은 끝까지 직업정신 하나는 투철하더라고요. 더 이상 실랑이를 해봤자 소용없겠다 싶어서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 차 앞에서 기다리자. 숙박을 하든 대시를 하든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안에는 나오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 한쪽에 서서 남편 차가 보이는 위치에 몸을 숨기듯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핸드폰을 봐도 몇 분밖에 안 지나 있고 바닷바람은 차갑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거면 어떡하지, 아니면 진짜면 어떡하지. 그 두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싸웠어요. 그러다 한참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그때 남편 차 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건 분명히 차 문잠금을 해지했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이 동시에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차 옆에 서 있던 남자의 머리채를 확 잡아챘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소리치면서 잡아당기는 순간 갑자기 악하는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여자가 신우이인 거예요. 저는 진짜 손에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쥔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형님? 형님이 왜 여기 있어요? 손에 힘이 풀리면서 그제 제가 잡고 있던 남자를 제대로 봤는데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체형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면서 저도 같이 아악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형님은 벌벌 떨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아니, 올케가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건 제가 물어볼 말이에요. 형님은 여기 왜 있으신 건데요? 이분은 누구시고요? 형님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입만 뻐끔거리면서 눈만 굴렸습니다. 그 모습 보는데 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확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남편 차를 빌린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형님이었구나. 아, 형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형님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을 테고 그걸 지웠다가는 아주버님이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 동생 차를 빌려다가 그것도 일부러 멀리 안면도까지 나온 거였던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남편은 해외 출장을 가 있는 상태였고 알리바이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숙박업소까지 들어온 거고요. 그 순간 저는 분노보다도 먼저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바람 잡아내는 거 쉽지 않다느니, 몰래 피우려면 얼마든지 피울 수 있다느니, 부적까지 들이밀면서 우리 부부를 흔들던 그 말들이요. 그게 다 자기 얘기였던 겁니다. 형님, 지금 바람을 피우면서 우리 남편 차 이용하신 거예요? 이거 현근 씨도 알아요? 올케, 아니야. 이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올케 제발 비밀로 해주라. 응?
우리 애기 아빠 알면 나 진짜 큰일 나. 나 진짜 맞아 죽을지도 몰라. 우리 애기 아빠 성격 알잖아. 응? 그러니까 옳게만 그냥 비밀로 해주면 아무 탈도 없어. 제발 부탁할게. 진짜 한 번만 봐줘. 이런 후폭풍도 예상 못하고 바람을 피신 거예요? 형님 말대로 아주버님 성격 아시면서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해요? 그 말을 듣자 형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는 얼굴이었는데 그제야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울더라고요.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말을 하다 말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꾸 올가매고 집착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나도 참고 살려고 했어. 진짜야. 그이가 나 너무 사랑하는 건 알아. 근데 그게 점점 숨 막혀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았단 말이야. 전화 오고 나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싶어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나도 사람이잖아. 그렇게까지 묶여서 살고 싶지는 않아. 형님은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본인이 아주버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다고요. 돈도 뭐 그럭저럭 잘 벌어오고 아이도 생겼고 아이를 잘 챙겨주니까 남편감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애가 생겼는데 어떡해. 너무 막막하고 그렇게 합리화했던 거야. 근데 나도 여자잖아. 나도 사랑을 원하는 여자란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걸 어떻게 참겠어. 그 마음까지 모른 척할 수 없잖아. 그치? 그 말을 듣는 동안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대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주버님이 형님 말처럼 그렇게 집착을 하고 올가매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요. 솔직히 형님 말 그대로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멀리 안면도까지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자 예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착증이 심한 사람들은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놓고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요. 근데 아주버님에게서 그런 모습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여기 있는 거 모르실 테고요. 형님 말대로라면 아주버님이 그렇게 집착이 심한 사람인데 이 시간에 형님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요. 형님 말이랑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요즘은 좀 덜해졌어. 내가 워낙 예민해져서 더 크게 느낀 걸 수도 있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님 말이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표정을 보니까 눈알이 이리저리 굴러가는 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엄마 밑에서 컸던 저는 그게 딱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이 집착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 말을 하자마자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는데 이거 완전 난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고민 안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주버님한테 바로 일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형님이 저한테 했던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바람 운운하면서 우리 부부 이간질하던 말들, 부적 들고 와서 남편 출장길에 찝찝하게 만들던 그 얼굴까지요. 그걸 다 떠올리니까 봐주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도 안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더니 한참 지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화부터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목소리가 차분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의처증은 무슨 의처증이에요. 그 사람 매번 집을 비워요. 타로점 본다 출장 간다.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애들은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요. 애들 맨날 처가에 보내는 것도 솔직히 불만이었어요. 그러게요. 왜 그런 생각은 못했을까요? 여태까지는 왜 따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보이긴 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이혼 소송도 못하고 있었죠. 차라리 오늘처럼 확실한 게 나와서 속은 시원하네요. 그 말이 나오는데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참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주버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애들 옷은 늘 그대로예요. 목도 늘어나고 키도 커서 소매가 짧아졌는데도 새 옷을 안 사줘요. 근데 본인 치장은 또 얼마나 신경 쓰는지 그 꼴을 보는데 제가 뭐 좋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도 나왔던 건데 나원 참. 여태까지 제가 아주버님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주버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이제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혼자 키우는 게 낫겠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참 어떤 그림자에 갇혀 있었던 건지 너무 제 기준에 맞춰서 판단했던 것 같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뒤 신우이는 아주버님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이혼만큼은 안 된다면서요. 자기는 실수한 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이미 한참을 고민했던 거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 마음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시부모님도 저를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안 된다고 반대도 못하셨어요. 상황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결국 신우이는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 눈치가 보였는지 시댁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숙식 제공되는 파주에 있는 공장에 취직해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 전해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도 제 옆에 앉아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누나 때문에 이런 꼴까지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차 빌려준 거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신우이랑 제가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 빌려준다고 하면 반대할까봐 말 안 한 것뿐이었지. 바람 피는 줄 절대 몰랐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그럴 사람 아니란 거 아는데 저도 신우이 말에 휘둘려서 남편 의심했던 게 미안해서요. 그리고 그 후로 저도 시댁에 가기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신우이를 제가 이혼시켰다고 해도 무방한 마당에 빳빳이 고개 들고 갈 정도로 철면피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발길을 끄는 상태입니다. 그게 서로한테 제일 편한 선택 같아서요. 솔직히 어렸을 때는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정직하게 살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커요. 아직도 제겐 너무 무서운 엄마지만 그래도 참 든든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생각난 김에 연락 한번 드려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